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더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것처럼 어떤 복수는 끓어오르는 울분이 충분하게 식은 뒤 실행되어야 더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받은 상처가 깊어 쌓인 분노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면의 온도를 낮출 시간이 필요하죠. 설령 12년이란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곳은 어떤 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칠판을 두들기는 소리, 비밀스럽게 별거 아닌 이야기를 속닥거리고 이따가 유쾌한 웃음소리가 나는 그곳은 바로 한때 우리 모두가 있었던 학교의 교실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누군가에겐 그곳이 순수하리만큼 악독한 인간의 잔인함을 목도할 수 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미숙함이 무기가 되는 것, 불행하기도 여기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소년에게 학교는 그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죠. 소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죠. 부모님은 그런 소년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고쳐보렴. 다행히 어린 소년의 소극적인 성격은 학교에서 그저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중학교는 달랐습니다. 뭣도 모르는 초등학생들과 다르게 이제 교복을 입고 머리가 큰 몇몇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미숙함은 곧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자 만만한 먹잇감이 됐죠. 심지어 한창 성장기가 시작돼 아이들의 체격 차이가 눈에 띄게 나기 시작한 건 소년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늘 혼자 다니며 몸집까지 작은 소년은 교실에서 공공연한 먹잇감이 됐죠.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장난을 가장한 괴롭힘에 소년은 뭐하는 짓이냐며 받아쳤고 이내 교실 안에서 건방진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던 거였죠. 또한 그저 지루한 교실에서 마치 공공의 적처럼 다 함께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 아이들은 소년을 괴롭히면서 알량하고 쓸모없는 단결력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교실이란 지옥에서 소년은 아이들에게 언제든 헤드락이 걸릴 수 있었고 분풀이나 장난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으며 강제로 프로레슬링 놀이를 하던 도중 의자에 맞아 머리를 몇 반을 꿰매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도 모를 더러운 물을 강제로 마시고 배탈이 나기도 했죠. 청소도구가 들어있는 락커에 갇히는 건 다반사였는데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소년에게 가장 괴로웠던 건 동급생인 여자애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채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소년이 마냥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는데 소년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생님과 부모님께 절박한 SOS를 했죠. 그러나 돌아온 건 보호나 도움이 아닌 책망과 방관이었습니다. 너한테도 잘못이 있었겠지. 걔네가 괜히 그랬겠니? 제대로 맞서봤니?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보렴. 고작 그 나이에 소년은 세상에 자신의 편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고통을 말해도 알아주는 이 없으며 함께 해결하려 하거나 도움을 줄 리가 없다는 걸 말이죠. 세상에 나를 지킬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선 그에 맞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체념에 절어 발버둥 치던 영겁 같은 시간도 끝은 있었는데 졸업은 소년에게 탈출이었고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는 3년 동안 무너져 내린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려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무너진 건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를 다녀도 소년은 지옥 같은 그 교실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겪은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만든 아이들은 모두 졸업 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던 소년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한때는 꿈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그대로 멈추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자 소년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교실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괴롭힘받던 그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소년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싸움엔 재주가 없던 소년은 차마 그들을 때려서 죽일 수 없다는 걸 원통해 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구상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후로 소년이 내린 모든 선택은 전부 복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어쩌면 지금까지 소년의 삶 대부분은 복수를 위해 쌓아 올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소년은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식었지만 그만큼 곱씹어 강해진 분노를 품은 채 무럭무럭 자랐고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계획을 언제든 실행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였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숲을 안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그 교실에선 먹잇감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가해자들을 사냥감 삼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죠.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그 순간, 남자는 그 교실에서 언제나 웅크려 있던 소년으로 돌아가 살인 계획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모인 동창회.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 미화할 대로 미화한 추억들에 대해 술을 기울이며 떠들었지만 그 추억에 희생된 누군가가 준비한 깜짝 선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동창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12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서러움이 한 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종 모임과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만남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연말, 그 설레는 마음에 찬물을 쏟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2일 시가현 시내의 한 동창회 모임 장소에서 테러가 있을 거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김영사의 연락이었죠. 그저 할 일 없는 사람의 질 나쁜 장난이라 여기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엔 연말에 모임을 갖는 인파가 상당했고 행여 정말로 테러가 발생했을 시 그 인명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이 규모가 컸기에 저희는 돌다리도 두들겨 넘는 심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들어왔던 동창회 장소는 작은 규모의 호텔이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모임 장소로 쓰이던 곳이었죠. 호텔에 연락을 해본 결과 저희는 정말 1월 2일에 한 중학교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곳에 약 40명에서 50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예 모임을 해산시켜 피해를 막는 것도 생각했지만 행여 취소된 모임 이후 범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차라리 이때 확실하게 범인을 잡을 생각이었죠. 저희는 일단 모임의 주최자를 찾아 제보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동창회 주최자는 화학공업 기업에 재직 중인 27살의 아카시 료지. 그는 저희의 연락을 받고 충격을 숨기지 못했죠. 아카시는 동창회를 주최하고 나서 주변에서 테러에 대한 일말의 언질도 듣지 못했고 본인이 다닌 중학교엔 따로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학교도 없어서 테러를 당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학교를 다닐 당시 일어났던 사고나 사건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카시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 없다고 답했죠. 그리고 그건 인터뷰를 진행했던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심지어 단합력도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만약 정말 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범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테러를 할 만한 정황이나 그럴 만한 원한 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범행 장소가 될 호텔을 조사하다 보면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저는 시가현에 위치한 호텔을 찾았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원들에게 호텔 내부를 안내받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호텔의 특이한 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호텔엔 연회장과 같은 식당이 존재하고 식사를 제공하긴 하지만 원한다면 손님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였죠. 저는 혹시 범인이 이 점을 노리고 테러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라면 총기나 폭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음식에 독극물을 섞어 대량 살상을 하는 테러도 가능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가설엔 범인이 외부의 인물이 아닌 12월 31일에 동창회에 참가하는 내부인이라는 가정이 어울렸고 저는 김영사에게 부탁해 동창회 참석자들의 사진을 구해 호텔 직원들에게 혹시 이들 중 먼저 호텔에 왔던 사람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범인이라면 테러 전 범행 장소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참석자들의 사진을 보던 직원들은 딱 한 사람을 추려냈는데 그건 바로 동창회의 주최자인 아카시 료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모임 장소를 먼저 보고 가는 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일이었죠.
아카시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먼저 호텔을 보고 가는 건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원의 증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류지 씨는 지금 저희 호텔에 숙박 중이세요. 근데 방을 잡긴 하셨는데 묵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카시는 왜 모임 장소에 방을 잡고만 있던 걸까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아귀가 맞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카시는 현재 화학공업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마 피해 규모가 작은 폭탄이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극물을 제조하거나 구하는 방법을 알았을 수 있었죠. 또한 만약 독극물을 이용해 테러를 할 생각이었다면 그 독극물이 든 음료나 음식을 자연스럽게 들여올 수 있는 호텔을 정하는 주최자란 역할을 맡은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무슨 이유나 어떤 동기로 인해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아카시를 취조하기 위해 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희는 그를 찾기 위해 본가로 향했죠. 아카시의 본가엔 그의 어머니인 카츠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카시가 아침 일찍 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가 나갈 때 가방은 두고 갔다고 말했죠. 저희는 아카시의 가방을 조사하게 됐는데 그곳엔 아카시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일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때가 됐다는 제목의 살인계획서가 나왔죠. 계획서는 약 9장 분량으로 보였는데 적힌 내용에 따르면 아카시는 18살 때부터 중학교 동창들에 대한 복수를 꿈꿨고 그 복수의 대상엔 동급생뿐만 아니라 담임이었던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시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살해하기 위해 폭발물을 제작하는 것과 비소가 섞인 맥주를 먹이는 방법을 구상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공을 화학으로 선택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명백히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 복수였습니다. 심지어 장장 12년 동안 기다리고 살게 된 복수였죠. 살인 계획서에서 보이는 집요함과 분노는 지독할 정도로 강력해 보였고 혹시 아카시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제 물음에 카츠에 씨는 불안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좀 당했어요. 그렇다고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카츠에 씨의 반응은 어쩌면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를 가정에서도 이해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츠에 씨는 아카시가 어느 순간 변했던 계기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비형 간염에 걸려 증세가 악화돼 간경화로 사망을 했는데 아카시가 23살 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비형 간염이라는 게 판정돼 꽤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였죠. 저는 이게 아카시가 계속 계획만 하던 걸 실행할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카시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에 저희는 카츠에 씨에게 아카시가 갈 곳이 없는지 물었고 카츠에 씨는 갈 만한 장소는 모르지만 아카시가 어떤 짐을 차로 옮기는 걸 봤다고 말했죠. 아카시는 폭탄물과 독극물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집의 뒤편에 주차된 차로 향했고 안에서 폭발물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2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리던 아카시의 울분이 잘못된 타이밍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1991년 일본 사가현에서 일어난 대량 살인 미수 사건은 실제로는 범인인 아카시의 어머니로 인해 알려졌습니다. 동창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집에 온 아들의 상태가 이상해서 그의 가방을 뒤지게 됐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준비한 살인 계획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카시는 중학교 시절 심각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선생님마저 방관한 끔찍한 기억을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 지식을 쌓았고 구마모토 공업대학에 들어가 미생물공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후쿠오카의 다이세이 식품에 취업한 뒤 사이타카의 회사로 이직했는데 두 곳 모두 화학 시약을 다루는 직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화학약품을 다루기 위해 각종 면허도 취득했죠. 하루 이틀이 아닌 1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지만 다행히 아카시가 폭탄물을 동창회 장소로 옮기기 전에 이른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아카시의 차를 조사하던 수사관들 중 3명이 폭발에 휘말렸지만 다행히 중경상으로 끝난 뒤 경찰은 아카시를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소동이 있었음에도 동창회는 진행이 됐고 40명이 넘는 동창생들이 옛 기억에 젖어 한창 추억팔이를 할 때도 주최자인 아카시가 참석을 안 한 이유와 그가 테러를 계획 중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동창회를 주최한 아카시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 자리를 마음껏 즐겼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뒤 신문에 한 면을 장식한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들이 당했을 수 있는 아카시의 테러 계획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들은 과연 동창회에서 한순간이라도 예전에 본인들이 아카시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을까요?
그를 동등한 사람 취급도 안 해 괴롭히고 그 폭력을 방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때늦은 죄책감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아카시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 다르다. 나는 나에게 굴욕을 강요하고 나를 학대하며 벌레처럼 다뤘던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녀석들을 이 세상에서 소멸시키고 나 자신도 소멸한다. 결행의 때가 왔다. 나는 지금 가슴에 고동을 억누르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평생 꿈꿔왔던 복수를 실행한 아카시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확신범이라는 게 인정돼 대량의 살인미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카시는 재판에서 자신이 중학생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뭔가 조치가 취해지거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아카시가 더욱 안타까운 건 동급생에게 배척을 받음과 동시에 부모를 포함해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실제 아카시의 아버지는 아카시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걱정해 아카시가 당한 학교 폭력을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울 때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그 어떤 절망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도 존재할 세상의 아카시들이 일이 잘못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